안녕하세요. 저는 신정규입니다. 2015년에 창업한 레벨업이라는 기술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제가 발표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자금 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건데, 여기서 혹시 스타트업 대표님들 있으신가요? 난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 오, 네. 그러면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 VC다. 둘 다 아니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참여율이 떨어지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회사를 하다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하죠. 얼마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기 배경으로 나온 그림은 돈강입니다. 유럽에 있는 강인데요. 혹시 아시려나? 아름답고 푸른 동강이죠. 네. 저희는 레벨업이라는 회사고 이런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8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AI 쪽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해보자,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를 해보자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지금 속으로 한번 세보십시오. 제가 딱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고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쓴 단어 중에서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술 창업을 하신 사람들과 아니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뜻을 다르게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SI 같은 게 되게 대표적이죠. SI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죠. 창업하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 전략적 투자를 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저희 팀 멤버들이 다들 이렇게 뭔가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영화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는데, 일단 가치평가법을 하나 소개를 드리고 테스트 모델 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해석이나 번역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밍을 하고 펀딩하고 스케일업 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온 포스터는 이제 올해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거예요. 요새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VR이나 AR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 먼 미래의 얘기를 그리고 있죠. 근데 포스터에서는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테지만 굉장히 화려한 가상현실 밖에서 실제 사람들은 이렇게 망가진 트럭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VR을 쓰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현실은 요거죠. 먹다 남은 피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롤러 같은 게 없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걸음을 걸어야 한다거나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상은 항상 하늘을 보는데 땅이 발에 붙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죠. 네. 땅이 발에 붙어 있다는 걸 잊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제품을 만들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영원히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목표를 쫓으려고 한다거나 하죠. 제가 창업을 한 건 2015년인데 처음 창업을 생각해 보게 된 건 2011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이었는데 미국에서 학회를 갔었어요. ICCS라는 학회를 가서 제가 인생에서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기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는 플랜 B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건 지금 플랜 B인데 언제나 넌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넌 어쩌다가 보면 너 플랜 A보다 B가 더 나은 걸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해요. 이 사람은 스티븐 울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울프람 아시나요? 그 매스메티카를 만들고 지금 울프람 알파를 만든 사람이죠. 이분은 울프람 매스메티카가 플랜 B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창업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이 나중에 창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나도 플랜 B를 가지고 있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창업을 할 때 기술 창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창업해야 되는가가 사실 굉장히 큰 주제예요. 당연히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필드 놀러지가 충분한 경우에만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계속 나올 스쿱을 당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스쿱이란 거는 학계 쪽 용어인데 누가 이렇게 중간 결과물을 갖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기 전에 포스터 발표를 한다거나 하면 그 포스터를 보고 누가 재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논문을 내는 거죠. 그런 경우를 스쿱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나 연구에서 나온 강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닥에서 굴러봤는가, 뭐 코드 몇 줄을 돌려보거나 책을 몇 권 읽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봤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엔 기술 창업은 항상 겪는 문제인데 내가 하고 있는 걸 남한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좀 많이 도와줬다거나 같이 뭔가 했다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공증을 해줄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첫 투자를 받을 때 가장 많이 겪었던 게 그건데, 저희가 뭘 하는지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쪽을 거쳐서 저희를 공증을 하려고 했었고, 그때 저희는 이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여기 기술 창업자 아까 전에 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은 XX인데 XX를 YY로 바꾸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기술이죠. 언제나 기술은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특징으로는 ZZ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회사를 정의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전혀 회사를 정의하는 표현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XX를 YY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 창업은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찾는 겁니다. 쓰일 곳을.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AA도 쓸 수 있고 BB도 쓸 수 있고 CG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숟가락을 발명을 했어요. 야, 난 숟가락을 발명한 사람이야. 엄청난 기술이 있지.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흙을 잘 팔 수 있습니다 하고 데모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흙을 이렇게 파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쉽게 생각한 사람은, 야, 이거 밥을 먹을 때 쓰면 되게 유리할 것 같아. 지금까지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먹었지, 숟가락으로 한번 먹어보자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공부를 너무 심하게 오래 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튼튼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철 숟가락으로 파리를 잡으면 한 번에 죽는다. 지금까지는 파리채로 여러 번을 때려야 죽었죠. 여러분 숟가락으로는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기술 창업자들이 겪는 과정이고 저희도 겪었던 과정입니다. 간단한 표로 보여드리면, 기술 기업은 본인들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온갖 종류의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걸 평가하는 외부의 시선이나 투자자들은 일단 기술은 모르겠다, 그 뭐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그 기술로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물건을 드는 걸 도와준다거나 뭐 사람을 이렇게 지탱시켜준다거나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술 기업 창업가들은 위쪽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은 항상 아래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보통 이 결정은 빨리빨리 내려는 게 좋습니다. 사실 사업 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술 창업가들은 원래 창업하던 사람이 아니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삽질을 하죠. 밥을 먹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사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빨리빨리 시장에 돌리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아이템에 따라서 자체 생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쯤 잘 팔랐는데 어느 날 홈쇼핑에 똑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은 버전이. 그러면 스쿱 당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내리막길을 걸고 우리가 그걸 최초로 발명했는데 정도의 교훈을 남기고 회사를 접게 될 겁니다. 흙을 효율적으로 팔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증명을 하는데 숟가락으로는 사실 흙을 팔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숟가락을 고도화해서 포크레인까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그러려면 이 과정에선 투자를 받아야 되고, 보통 기술 기업이 기술 기업으로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투자를 받는 건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숟가락을 먼저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걸로 이건 포크레인이 될 거라고 데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주와 인마에 빠진, 어제 김용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네, 명복을 빌고, 그 다음에 경고함으로 파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컨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5년 초에 모여서 창립 총회를 했어요. 대전역 근방의 어느 커피집 2층에 모여서 창립 총회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고스톱 포지션이라고 당시엔 불렀어요. 명칭을 몰랐거든요. 엑시시란 명칭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고할지 스톱할지 정하는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자 이러고 앉아서 끼적끼적한 끝에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마켓 사이즈가 앞에 붙을 거고 거기서 우리가 갖고 싶은 점유율이 있겠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되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기술 기업이니까 지금은 시장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켓도 미래에 존재할 어떤 마켓의 최대치를 잡아놓고 그리고 그 마켓이 최대치가 되는 시점을 뭐 예를 들어 2021년이다 그러면 2021로 놓고 지금 2015년이니까 2015면 그 사이가 6이 되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사실 빨리 시작했으니까 유리하다는 관점으로 여기다가 넣었는데 나중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들이 이 시장이 몇 명의 경쟁사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도 계산을 해서 거기서 현재 우리가 이걸 할 때 경쟁사가 몇 개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시작하니까 그걸 뒤에다 곱하자. 근데 경쟁사보다 지금 존재하는 회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더 많으면은 당연히 이걸 주목하고 있다는 거니까 가치가 높을 거고 더 적으면은 아직 시작을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니까 높을 거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냥 앱솔루트를 붙인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이차함수 곡선이나 뭐 이런 거야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멋진 파이프가 있는 커피집에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기업을 가치를 우리끼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면밀하게 우리가 수치를 한번 구글링을 해서 대입을 하니까 우리의 가치는 1140억이야 라고 하고 자 그럼 우리는 엑시 포인트는 1000억에 일단 놓고 밸류 포지션도 거기로 갖자 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유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벽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기술 스타트업들은 망합니다. 보통 기술 스타트업이 창업하게 되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유리한 시점들이요. 기술 창업은 언제든지 하지만 사실 모든 산업은 다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에이션이 일어나고 경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다가 표준화가 일어나게 되고 대량 생산되고 대중화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다른 산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과학으로 시작해서 중간이 공학이 담당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산업이 담당하게 되고 거긴 이제 더 이상 기술 스타트업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적절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과거의 역사를 한번 짚어볼게요. 뭐 이제 스티븐슨이 앞으로 가는 기차죠를 이제 증기기관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 되니까 20세기 초에 굉장히 많은 외연기관, 내연기관, 뭐 전기차도 그때 처음 나왔죠.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드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륜구동으로 만들고 4인 탑승을 하는데 차폭은 마차폭이랑 똑같이 만들었죠. 호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길에 대한 표준이 생기게 되고 그 표준에 맞춘 신호등이 이제 신호등은 사실 더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 색깔로 표준화된 게 아마 1930년대쯤일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으로 차를 찍어내서 가격을 낮추고 이제 모두가 차를 하나씩 갖는 시대가 되죠. 이 역사는 모든 산업이 똑같이 따라갑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머신러닝으로 뭔가 해보자고 생각을 했을 때도 똑같았죠. 근데 문제는 금방 봤던 건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다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너무 빨리 시작하거나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기업을 시작을 했다면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초기 단계라서 어떤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어려운 단계인 거죠. 많이 사람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그 시장이 뜬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긴 이제 이미 초기 단계는 좀 넘어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2013년도쯤엔 거의 대부분의 테키들이 저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에선 거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죠. 2012년 4월에 제프 딘이 처음 그 유튜브로 논문을 썼었잖아요. 딥 뉴럴 네트워크로 뭔가 우리가 손을 많이 대지 않고도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줬었는데 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규모랑 추세랑 미래를 예측하고 가치 평가를 해야 내가 얼마짜리 회사고 얼마를 투자받을지 가치 제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장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술 창업을 한다면 당연히 그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우가 많고 그러면 주위에 그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온갖 얘기들을 많이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가치에서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대충 미래의 가치가 나오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분야에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가 언제나 나중에 시장을 선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시작했을 때 우리에 대한 공증이 가능한 상태인지, 왜냐하면 프로토타입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스스로 버텨낼 수도 있지만 투자를 많이 그 사이에 받겠다, 뭐 시드 라운드를 돌겠다 하면은 당연히 공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 스타트업은 이 시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과학이 공학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랑 공학이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과학이 공학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맨 처음 더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했을 때보다 삽질을 덜 해도 됩니다. 많은 툴들이 나와 있고 선택의 여지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개발이 아니라. 그다음에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 기업은 이 두 가지 기회를 잘 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는 사실 텐서플로우라고 부르는 툴도 없었고요. 거기 카페라는 걸 쓰고 저희도 카페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충 이런 타임라인을 예상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까지 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판단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2021년에 될 거고 나는 2015년에 창업을 했다 그러면 그 사이 6, 7년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없는 부분을 내 상상으로 이건 얼마나 커질 거야라고 떼우면은 말 그대로 상상하다 끝나요. 그냥 실제로 그런 시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기라도 해도 사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기업은 일단 사용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란 거는 가치를 만들어서 금전적 가치로 바꾸는 활동이죠. 유무형적 가치를 만들어서 금전으로 바꾸는 활동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사용자가 있어야 돼요. 금전을 공급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겠죠. 만약 내가 B2C를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유저 테스트를 하고 베타 런칭을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모바일 앱에서 많이 보는 이 사이클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달이나 석 달 안에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 내가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하면은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데모를 만들어서 세일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털리거나 아니면 잘 나가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기업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수요에 대한 미리 찔러보기가 다 필요하게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 컨퍼런스 같은 곳에서 나만의 독특한 기술을 데모를 하거나 페이퍼를 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제품을 들고 시장에 간다고 하면 보통 대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기술 스타트업의 첫 고객들은 어쨌든 B2C가 많습니다. B2B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맨먼스로 계산을 하죠. 스타트업을 맨먼스로 계산을 하면 각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람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뭐 들어서 괜찮다 싶으면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들라고 하죠. 저희도 모 회사에서 데모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저희 친구가 야 너희 회사 자료를 돌려보면서 비슷한 거 만들라고 하는데 알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알려줘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어쩌겠어요.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몇 달 있다 다시 연락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곳을 시켜서 금방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자기가 기술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스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숟가락을 만들고 있는 거지 포크레인을 만든 사업은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아직 기술은 없고 기술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특허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특허는 보호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든 피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대량 생산과 B2C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한다면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이니까 특허 후에 시작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물론 보호는 안 되지만요. 그래도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보든 뭐 이렇게 보면 항상 아래 뭐 특허 번호, 실용신안 번호 이런 거 막 붙이잖아요. 그건 제 생각에는 꼭 고객을 보라고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 땅 파는 숟가락이라고 하면 기술이 뛰어나다는 걸 데모를 만들어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티핑을 하기 위해서 온갖 연구소들을 다녔어요. 학교들이랑.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되면 학교에 갔더니 그런 거는 편리해봤자 아래 학생들 시키면 다 해오는데 돈을 써야 되느냐. 사실 그 위 입장에서는 학생이 한 달 걸려 할 걸 일주일에 해와도 일주일 걸릴 걸 한 달 동안 할 걸 일주일에 해와도 별로 득되는 건 없다. 뭐 이런 걸 받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그런 편리한 도구를 주면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실력이 드는데 이런 피드백들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같은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가 그렇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오다가 이제 처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포크레인을 만들자. 어쨌든 이 위에 회사들이나 아니면 학교 연구소들한테 우리가 설명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눈에 보여주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도 물론 눈에 보여주는 프로토타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1.0 제품을 만들어서 갖고 가서 바로 세일즈를 해야 될까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생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투자자들을 만날 때 일어났습니다. 저희의 용어와 투자자 후보님들의 용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원래 뒤에 더 있습니다. 이름이. 서로 말이 외계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창업을 처음 했을 때 49일차에 그 고영하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피치 한번 해봐라, IR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IR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무슨 릴레이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자리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옷을 입고 갔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발표 자료 아니고 맨몸으로 갔습니다. 명함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가고, 임시 명함이죠. 그것도 로고가 없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발표 앞에 다른 팀들도 있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앞에 막 투자자분들도 앉아 있어서 심사도 같은 걸 하고, 그래서 되게 멘붕이 와가지고 20분 동안 막 몰려붙여가지고 발표를 하고 흑역사가 됐는데 소득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앞에 계신 분들이 못 알아듣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기술 설명하는 방법인데, 뭐 기술은 X를 Y로 바꾸는 기술인데 Z의 특징이 있는 기술이죠. 그러면은 숟가락을 만드는 회사면 흙도 잘 팔 수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파리를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기술 창업자나 기술 기업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방법은. 근데 이거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엔 저희도 몰랐고 저희 주변에 기술 스타트업을 하는 다른 분들도 다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다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엄청난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나 아니면은 유저와 기술 기업 간에는 넘어갈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뭐 그 강을 건너야 돈을 버니까 저희 편의상 돈강이라고 부르는데, 기업은 기술 가치를 주장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많고 연구소에 있다 나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국가 과제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제안서라는 걸 많이 써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제안서를 보면 항상 챕터가 마지막이 챕터가 5번인데 거기 미래 가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창업할 때 박사 3명이서 창업을 했는데, 저희끼리 국가에 벌어다 준 돈을 그 마지막 미래 가치 보니까 10조 이상 벌어다 준 거예요. 제안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국가에 10조를 벌어다 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가치가 굉장히 먼 미래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가치를 어림짐작해서 실제 가치로 환산하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머리가. 그런데 그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의 가치인 거죠. 그 기술이 온갖 분야에 퍼졌을 때의 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투자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풀렸을 때 그 문제가 원래 갖고 있던 가치가 그 회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닭이면은 내가 엄청 멋있는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아도 그 칼값은 닭 잡는 칼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VC 쪽에서 오시거나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 하실 거고, 기술 스타트업에서 오신 분들은 뭐지 저게? 이렇게 하실 건데, 그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그 가제트 보고 괜찮은 짤이었어. 실제로 괜찮은 짤이에요. 왜냐면 그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곳의 제목은 이제 형사 가제트에서 예측된 16가지 실제 제품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쿼드코프터도 있고 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 배우는 광학공학의 역사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지성의 한계를 조금 더 넓히고 이제 먼 미래, 이거는 10년 안에 어떻게 쓸 것이다, 20년 안에 어떻게 쓸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는 데 익숙한데, 문제는 그러면은 회사를 차리면 안 됩니다. 실생활에 사용한 사람이랑 지성의 한계를 넓힌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회사를 차렸다면은 그건 실생활에 사용할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지성의 한계를 넓힌 사람들은 저희는 곰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실생활에 사용한 사람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열심히 넘고 돈은 주인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차렸다면 쓸 곳을 당연히 찾아야 돼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보통 이 부분을 스킵하고 기술 창업을 하게 됩니다. 투자 주체분들은 또 다른 걸 생각을 해요. 해결할 문제가 항상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 어떤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기술로 해결해서 해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회사를 평가할 때. 만약 파생 가치가 있으면은 그것도 이따 보여줘야 돼요. 그런 파생 가치가 생길 거라는 걸. 그리고 당연히 직접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는 영화 있죠.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원작은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이죠. 이 소설엔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그 해먼드라는 쥐라기 공원의 창업자가 인젠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맨 앞에. 거기 보면 이제 인젠 코퍼레이션은 기술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전자를 찾으면 그걸로 클로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많이 할 수 있어서 데모를 막 해요. 뭐 애완동물 복제 시장도 하고 키메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뭐 신약 개발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해먼드가 선택한 건 공용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원도 만들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돈을 받고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치킨도 만들고 피자 프랜차이즈도 만들고 막 이런 걸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해먼드는 이제 인젠 코퍼레이션의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쥐라기 공원은 섬 전체를 공원으로 바꾸는 거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투자 실사가 나오게 되는 게 영화의 시작이거든요. 그 영화 중간쯤에 죽는 그 등장인물이 그 투자자들이 보낸 투자 실사자예요. 얘네가 정말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보낸. 그래서 데모를 할 때 코끼리를 작게 만듭니다. 한 20에서 30cm 정도 되는 작은 코끼리를 유전자 공학으로 만들어요. 사실 이건 쥐라기 공원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기술 데모죠. 그리고 그걸 데모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보여줘서 투자를 받아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쥐라기 공원을 만들겠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잘 죽었고 그 코끼리가 일단 그 다음에 성격이 되게 더러워서 생긴 건 코끼리인데 행동은 쥐 같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잘 감추고 투자를 하죠. 투자를 받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해먼드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30cm짜리 코끼리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큰 쥐라기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데모는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한 거고요. 물론 나중에 돈 떼먹힐 것 같으니까 투자 실사자들이 와서 심사를 해서 영화나 소설 내용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네, 사실 우린 이 과정을 실제로도 본 적이 있죠. 예를 들어 용가리 치킨을 먹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고요. 이 중에서 어쨌든 기술 스타트업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고요. 망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일단 여기 계시는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나 아니면 팀원들에게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망해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설명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술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는 설명들을 일단 다 만들어서 저희는 130페이지 정도 만들었는데 그 파워포인트는 키노트든 130페이지나 뭐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기술 용어를 다 바꾸는 겁니다. 다 빼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레토릭을 만드는 거죠. 아까 뭐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클로닝 기술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뭐 생명체에 있는 유전자를 복제를 해서 여러 개로 막 분리는 기술이고 이건 이런 겁니다. 뭐 계란이 닭이 되는 과정을 그냥 빨리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레토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레토릭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예들이 보통 그렇게 만든 기술 장표 끝쪽에 쫙 들어가게 되는데 되게 많겠죠. 아까 나온 것처럼 뭐 클로닝으로 키메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거 쭉 만든 다음에 탑3를 간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될 것 같은 거 탑3를 간출이고 반 정도는 잘 될 것 같은 거 또 반 정도는 내가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 되게 중요하죠. 오래 하려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 팀 토론을 해서 그 중에 하나만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계획 중에서는 이제 우리 이걸로 공용 공원을 만드는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PT를 일단 옆으로 밀어놓고 그 공용 공원을 만든다는 테마로 기존 PT들 순서를 다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공용 공원을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이 우리의 기술이다 라는 식으로 놓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다 줄여서 4장으로 줄이는 겁니다. 130장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회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여기 투자사 쪽에서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일단 그 투자를 받고 싶다고 오시면 다 들어주세요. 무슨 문제인지 당연히 모를 겁니다. 이분들도 설명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 들어주신 다음에 다 듣는데 어쨌든 아까 기승전결이 반대로 돼 있지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얘네들이 기술기사라고 왔으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면 이제 희망찬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얘기를 할 텐데 기술을 먼저 딱 생각을 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네는 지금 문제를 잘못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평소에 이제 문제를 몇 개를 뭐 요새 사람들이 풀려고 하는 문제 몇 개를 머릿속에 투자자들이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리처드 파인만 같은 경우는 항상 12개의 문제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새로운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그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하나씩 매칭을 해봤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사회가 해결하려는 문제들 몇 가지 기억해뒀다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서 기술이 거기에 뭔가 매칭이 될 것 같은 게 있으면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역으로 질문해서 그것도 되냐? 아니면 그게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는데, 기술 기업들은 보통 자기가 만든 기술들이 학계나 업계 그 공학계에서만 쓰이던 기술이기 때문에 그쪽 대상의 수요들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 애초에 그냥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곳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뭐랑 제일 비슷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응용할 수 있고 거기에 걔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너희는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걔네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너희는 아직 해결을 못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는 단계인데, 저희가 그 깨달음을 얻은 거는 1년 반이 흐른 후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현금 흐름 자체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술 기업의 특징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팔리기도 하고 이제 용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SI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갈 수도 있고, 뭐 연구 용역 같은 걸 하죠 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이 없겠다, 우리도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포크레인을 만들자고 하면은 당연히 자원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 요소가 투자자가 됩니다. 이 투자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투자를 받는 이유가 돈 때문이면 다른 맨 뒤에다 설명드린 다른 길도 좀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기술 스타트업은 일반적인 스타트업처럼 다양한 구성원이 있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기술 개발이나 개발 쪽에 더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스타트업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투자자를 잘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첫 IR을 갔는데, 아까 그 고벤처 말고요, 이제 처음 투자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작년에 처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투자 심사역 분께서 회사 밸류에이션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앞에서 계산해봤잖아요. 되게 자신 있게 1,000억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없으셨는데, 저희가 그때 IR을 15분을 했는데 1시간의 얘기를 들었어요. 회사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거고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들었어요. 그래, 오지성 팀장님인데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거 한 12번 정도로 했습니다. IR을 12번, 11번, 12번 정도 했는데요. 무조건 많이 해야 되겠죠. 투자를 많이 받으려면 여러 곳에서. 어차피 기술 기업은 투자를 받기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많이 PT라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의 그 IR을 몰아서 하는 기간 동안은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를 거의 한 2주 이상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IR 다닐 때 SI에 관심 있으시냐고 하면 저희 되게 자신 있게 저희는 SI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번째 갔던 모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SI에 관심 있냐고 해서 저희는 SI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앞에 한 두세 번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 SI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말고 다른 뜻이 있나요? 그랬더니 웃지는 않으셨어요, 다행히. 그러면서 SI는 전략적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FI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저랑 지금 CTO님이랑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검색을 막 하면서 그랬었죠. 되게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걸 투자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존재를 모릅니다. 그런 단어들의. 그래서 펀딩을 결국 받게 되는데 두 개죠. 하나는 투자는 수입이 아니라 빚입니다, 사실. 그리고 투자 받는 건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밖에 저희를 인큐베이팅 해줄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이 무료로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빚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크게 받았다는 것은 사실 빚을 크게 진다고 보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돈만 필요하냐 우리가, 아니면 돈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을 어떤 분들을 만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기술 스타트업은 돈도 필요가 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돈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난 기술도 있고 돈만 있으면 스케일업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분들은 보통 사업을 잘 모르는 단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처럼. 근데 저희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첫 IR이 되게 행운이었어요. 그때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프로토타입 하나 있어야 되고 레퍼런스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팀이 되게 중요하죠.
스타트업은. 그다음에 이제 덜 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규모를 결정하는 건데 이제 이 우리가 투자를 어느 시점에 시작을 받을 거냐, 받는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서 그 번레이트가 있잖아요. 한 달에 쓰는 돈이 있는데 그걸로 한 거에서 3을 뺀 만큼 돈이 남았을 때 투자를 받는 게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6개월을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3개월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투자를 받는 게 가서 데모를 하고 좋습니다 하고 바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아직 투자 안 받으신 스타트업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투심위원회라는 것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뭔가 결정이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펀드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금까지 가기 위한 수많은 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은 최소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보통 회사를 정리 이제 잘 안 돼서 정리하시는 분들, 저희가 시작할 때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시작했는데 저희만 살았어요. 회사를 정리하는데도 3개월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 금액을 결정할 땐 18개월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저희 생각엔 맞다고 하고요. 너무 많으면은 필요 없이 투자를 많이 받은 게 되죠. 왜냐하면 많이 더 초기에 투자 받을수록 밸류에이션은 더 작은 상태에서 투자를 받게 되거든요. 만약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최대한 투자를 늦게 받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지분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우리가 투자 받고 싶은 돈이 있고 우리가 가치 평가한 게 있으니까 대충 비율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보통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투자 제한 말고 인수 제한을 받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인수가액을 제시받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레퍼런스로 삼아도 됩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우리보다 우리 가치를 더 잘 판단해 줬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면서 거의 끝인데요. 이제 미국에 가서 뭐 모르는 게 있어서 이동화 박사님 만나러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기술 스타트업 하려면 과제를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6, 과제 4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제 중에서 스타트업 지원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회사 기술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한 과제들이 많은데 이런 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분되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국가 기술 과제, 만약 내가 정말 기술을 잘 만들었다고 하면 국가 기술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금액도 굉장히 크고 우리의 사업 계획서가 거의 그대로 제안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하나 있다면 돈 쓰고 나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 영수증. 근데 제약 조건이 많아요. 당연히 기술 과제는 금액도 크고 기간도 조금 더 긴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 유무도 필요하고 박사과정 비율도 높아야 되고 뭐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장점은 이제 강제로 기술 인증들을 받게 돼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나중에 B2B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고객들이 B2B인데 레퍼런스가 굉장히 잘 되게 되죠. 이것도 인증받고 저것도 인정받았습니다. 식으로 되게 되니까 스타트업이 스스로 그걸 챙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존재를 모르거든요. 그런 기술 인증이나 뭐 클라우드 사업이면 클라우드 인증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아무도 안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가치평가법, 그 다음에 주라기 공원에서 저희가 배운 테스트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미지와의 조우에서 배운 기술 해석하는 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티밍이랑 펀딩이랑 스케일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그림 한 장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건데 저희가 회사 창업할 땐 저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굉장히 머신이 주도하는 세상에 대비된 굉장히 편리한 솔루션들을 배달한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창업 4년 차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낮에는 개발하랴. 저 이어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게 회사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술자, 학자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결국 팀의 시작이자 끝인 것 같고요.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먼 길 혼자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자금 확보만 목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장래 걱정을 해요. 회사 하다 망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냥 삶도 길게 보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집니다. 이건 사실 언제나 괴롭거든요. 회사 하다 보면. 근데 시작 안 해봤으면 끝을 걱정해보지 못하고 평생 언제 시작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시작한 내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죠. 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